자, 준비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주 월, 수에 걸쳐서 함수를 이용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활용까지 어떻게 할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건 결국 기능 꾸러미를 만드는 것과 진배 없지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미리 정의해 두었다가 호출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SUMFUNC라는 이름의 함수가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거쳐서 인자 하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100이라는 인자를 받으면 100가지의 합을, 1000이라는 인자를 받으면 1000가지의 합을, 결국 기능이 똑같다면은 인자만 슉슉 바꿈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함수에서 return은 생명과도 같고, 바꾸어 말하자면 return이 끝나면 정의부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세 가지를 저희가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봤고요. 연습 문제까지 살펴보았죠. 함수가 좀 손에 익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중간고사 전 마지막 범위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테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함수가 독특한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테마에서도 살짝쿵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return과 print는 엄연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달라요. return은 말 그대로 한글로 풀자면 반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의 의미를 가질 뿐 결코 출력을 뜻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한번 볼까요? func1이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func1이라는 거는 result라는 변수를 내부에서 만들어서 200이라는 값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그 변수를 반환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함수는 200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unc1을 호출했어. 그러면 정직하게 2번, 3번이 실행될 테니까 200이 반환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측 코드를 보면은 정확히 똑같은 골격에 6번 줄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the-end라고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그냥 200이 출력되지도 않은 채 코드가 끝나버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return이라는 거는 반환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습니다. 즉 여기서 func1 괄호 괄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친구, 이 func1이 200이라는 걸 의미할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0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200을 출력하라고 내가 명시적으로 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the-end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왼쪽은 왜 멀쩡히 200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얘는 뭐다? 우리 이 콜랩 환경에서 맨 마지막 줄에 어떤 변수를 부르거나 어떤 식을 계산하거나 하면 그거는 메아리 치듯 값을 출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명시적 출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 줄이라 얻어 걸린 거다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return이라는 거는 결코 출력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다 면밀히 보기 위해선 다음 슬라이드의 코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func1을 조금 이번에는 업그레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라는 변수를 만드는 건 똑같고 2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것도 비슷한데 다짜고짜 리턴하기 전에 print 무야호가 나와요. 무야호를 출력하고 result 200을 반환하라라는 건데 1, 2, 3, 4만 입력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여러분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2, 3, 4는 그저 정의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의 숨을 불어넣는 것, 얘를 존재케 하는 것은 바로 호출부에 있다. 호출을 6번에서 하는군요. 5, 6, 7 라인을 살펴보면 ans라는 게 다짜고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호가 있고 등호 왼쪽에 요상한 낱말 있는 거 우리 이거 어느 패턴이더라? 변수 만들기 위한 땅 파는 패턴이죠. 그래서 ans라는 새로운 변수를 파서 거기에 값을 저장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값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니까 뭐랑 뭐를 더한 꼴이네. 그럼 값 더하기 값이겠네. 근데 첫 번째 값이 뭐야? func1 괄호 괄호라는 거죠. 이 func1 괄호 괄호는 함수에 대한 호출의 의미도 있지만 값을 반환하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func1 전체가 하나의 값이겠다. 그 값을 2번 더한 게 answer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라인을 정직하게 실행하는 파이썬은 우직하게 뭐를 하냐면 펑크1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얼마인지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얘의 이면에 있는 값을 알아야 되니까 펑크1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리절트는 200이래. 응, 그래. 근데 프린트 무야호가 나옵니다. 그럼 난데없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난데없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호출을 했고 얘는 무야호를 외쳤고 그럼 무야호를 출력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순차적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입각한 거니까. 무야호를 출력 한번 하고 나서야 사실 이 숨어진 값이 리턴된 200이었구나. 이 숨긴 값이 200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놈의 정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얘가 200인 걸 압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또 한 번 호출을 하고 다짜고짜 무야호 한 번 더 외치고 얘도 200이었구만. 이제 드디어 뭘 알아요? 앤서가 200 더하기 200, 400이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즉, 무야호를 두 번 호출하고 나서야 400까지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프린트와 리턴의 차이가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프린트는 정직하게 그 라이브로 그 순간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고요. 리턴은 그저 값을 반환하라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 리턴과 프린트의 구분이 되겠고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문법적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좀 난해한 개념이에요. 난해한 개념이지만 최대한 쉽게 가봅시다. 자, 지역과 전역이라는 거는 영어로 풀자면 로컬과 글로벌이 됩니다. 지역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이 되겠고요. 이 전역이 좀 어색한 표현이겠지만 광역,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체를 의미하는 전자를 써서 전역, 모든 곳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라는 거는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놈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지역 화폐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들을 보면은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7% 할인 주고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 펼치는 곳들이 있는데 지역 화폐가 곧 지역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지역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 내에서 막 쓸 수 있겠죠. 할인받아서. 근데 경기도 지역 화폐를 강원도 가서 들이밀면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 뜻은 뭐다? 이 지역 변수라는 건 지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유효한데 함수 밖에서, 즉 내 밖에서는 호출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겠다라는 겁니다. 강원도 가서 경기도 지역 화폐 들이밀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전역 변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원, 전체, 한국은행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은 다르게, 로컬과는 다르게 프로그램 전체에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간이 되는 개념이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특정 상황에 따라서 지역 전역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양상을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결국에는 원칙은 세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암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원칙, 지역 변수는 오로지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접근도 수정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경기도 지역 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밖에서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왼쪽 코드를 볼게요. 펑크1이라는 초간단 함수가 있어서 num1이 50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num1은 경기도 지역 화폐인 겁니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펑크1에서 경기도 내에서 막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도 발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밖에서 전국 단위에서 쓰려고 하면은 안 써진다라는 겁니다. num1이라는 거는 이걸 컴퓨터 과학적으로 풀자면 num1이라는 변수는 펑크1에서 정의한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 이 4번 라인 같은 데에서는 호출조차 안 된다. 호출이 되는데 수정이 되겠습니까? 호출이 안 되는데 수정이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호출조차 안 되고 수정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도 실행하면 안 돌아갈 것 같네요. 직접 돌려보진 않을 거지만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
자, 두 번째 원칙 조금만 더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에 이번에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전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변수의 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왼쪽 코드를 볼까요? 코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편한데 펑크1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A를 반환하래요. A가 어딨어? A 없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은 야,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 화폐가 없으니 내가 가진 그냥 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야, 근데 그냥 돈이 마침 있어요. A를 3으로 정의해 놨습니다. 얘는 지역이 아니라 전역 변수잖아요 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가진 전역 변수를 참조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라는 값에 접근을 해서 펑크1을 실행하면 A, 즉 3이라는 값이 정상 반환됩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이 되거든요. 근데 출력이 되는 건 사실 럭키한 상황이죠. 왜? 마지막 줄이니까 프린트를 안 써도 출력이 된 거지. 어찌됐든 3이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지역 내에서 A가 없어. 그러면 전역 단위로 눈을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선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얘까지는 오케이. 근데 펑크1에서 A를 A 더하기 1, 즉 A를 1 올리는 수정 작업을 한 다음에 리턴하려고 해요. 얘는 선 넘지라는 겁니다. 왜? A가 없어요. 눈을 돌리니까 전역 변수 A가 있네. 근데 어디까지나 나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얘를 주무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3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얘를 맘대로 바꾸려는 2번 라인 같은 시도는 무엄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코드는 그래서 오류로 실행이 되지 않겠다.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원칙. 여기까지 살펴보면 지역 전역이 완벽히 구분이 됩니다. 자, 원칙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 원칙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름이 같더라도 지역 변수인 너와 전역 변수인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 펑크1과 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만드는데 펑크1에선 num1이 50이라고 정해요. 그리고 다짜고짜 num2를 호출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일단 그러려니 할게요. 펑크2에서는 num2를 만들어요. 70이라고. 그리고 num2를 출력해요. 70이 출력되겠군. 근데 뜬금없이 펑크1을 호출합니다. 아니, 내가 함수를 배우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함수의 정의부에서 다른 놈을 호출하는 건 처음 봤네.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함수는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볼 건데 펑크2에서 펑크1을 호출할 수 있겠고요. 10번 라인에서는 함수 바깥, 즉 전역인 상태에서 전역 변수 num2가 30으로 생성이 됩니다.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num2 70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름 똑같이 num2를 또 만들면 어쩌자는 거지? 일단 그러려니 할게요. 그리고 펑크2가 실행이 되는데 제가 강조드렸죠. 정의는 정의일 뿐 얘의 숨을 불어넣는 건 호출이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을 암만 써봐도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10번, 12번이 이 코드의 심장부인데 코드를 돌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일단 10번 라인에 의해서 전역 변수 num2가 만들어지고 30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정, 펑크2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상황입니다. 펑크2를 실행을 하는데 2의 첫 번째 스텝은 num2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문제가 전역 변수 num2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똑같은 num2를 또 만들려고 하네. 이 경우에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 너는 너, 나는 나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든 num2는 너입니다. 근데 얘는 내 num2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역 변수 num2와 지역 변수 num2는 근원이 다른,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만드는 놈은 펑크2만이 쓰는 지역 화폐 num2인 거고요. 여기서 이미 만들어진 거는 전국 단위 num2인 겁니다. 둘은 공존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값으로 말이지. 자, 그러면 7번 라인에 의해서 프린트 num2가 이루어지는데
신토부리, 즉 지역에서 만든 거를 우선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지만 지역에서 부른 프린트니까 야, 내가 만든 걸 먼저 쓸게. 즉 70이 먼저 출력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의 구문, 펑크1을 호출하게 되는데 별게 없어요. 내가 함수의 끝인데 펑크1을 호출해? 그럼 나는 펑크1을 호출하고, 즉 부르고 내 턴을 마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럼 펑크1을 불러요. 불렀더니 이번엔 존재하지 않았던 num1을 만드는, 지역 변수 num1을 만들고 프린트 num2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위를 둘러봐요. 아무리 둘러봐도 num2가 없네 라는 거죠. 그래서 num2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뭐다? 2번 원칙, 앞선 슬라이드 원칙에 따라서 눈을 전국 단위로 돌리는데 이제 있어요. 즉 30이 출력되고 코드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num2 두 개잖아요 하겠지만 이 친구는 경기도 지역 화폐죠. 얘는 강원도입니다. 두 함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눈을 돌릴 땐 전국으로 눈을 돌리지 경기도로 갑자기 눈을 돌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 개의 변수가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동일할 때 공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름의 num2지만 지역 num2와 전역 num2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이 코드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70과 30을 순서대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다중대상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봤지만 항상 리턴을 하나만 했어요. 뭐 리턴 토털, 리턴 200 이런 것처럼 딱 하나만 시시하게 반환을 했는데 이런 건 안 되냐. 내가 듀얼리턴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x의 2배 한 놈이 y, 3배 한 놈이 z라고 할 때 둘 다 반환하자라는 거예요. 2배 한 놈, 3배 한 놈. 예를 들어 10을 인자로 받으면 20과 30을 몽땅 반환하자라는 겁니다. Why not? 다 된다라는 겁니다. return yz 이렇게 반환하고자 하는 값을 콤마로 이으면은 둘을 반환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보통 반환한 값을 저장하려고 할 때 함수를 오른쪽에 쓰고 변수를 왼쪽에다 넣죠. 근데 얘는 이런 식의 구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받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미리 파두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결국 y 리절트에는 뭐가 저장된다? 10의 2배, y인 20이 저장되고요. z 리절트에는 10의 3배, 30z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즉 출력하면 20과 30 이렇게 다중대상 리턴. 아주 자주 쓰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개념도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코드만 한번 직접 실행해 보고 연습 문제 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콜앱을 지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콜앱을 켜도록 할게요. 저도 켜도록 하죠. 자, 결국 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둘의 오묘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함수를 순차적으로 그대로 따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펑크1은 num1이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고 또 다짜고짜 num2를 프린트 하겠습니다. 정의 끝. 또 두 번째 함수를 정의 내리자면은 num2라는 걸 만들어 70을 저장하고 다짜고짜 num2를 프린트하고 펑크1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바깥 글로벌 영역에서는 num2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서 30을 세이브하고 펑크2가 호출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는 정의만 할 뿐 실제로 뭔가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고 10과 12가 핵심이겠습니다. 10번이 돌아가면서 전역 변수 num2가 생성되고 12번이 돌아가면서 펑크2가 호출이 되는데 띠띠띠에 올라가 보니 70을 만들어서 70을 출력해라. num2는 두 가지지만 지역, 우리 걸 먼저 쓴다. 70이 출력되고 펑크1이 호출되는데 펑크1은 정작 num2를 출력하라네. 눈을 전국으로, 엉뚱한 타 지역이 아닌 눈을 전국으로 돌려서 30이 출력되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70과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엑서사이즈 2번. 약간 이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분이 아마 풀게 될 문제가 되겠고요. 파이썬 코드와 실행 결과를 각각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바른 실행 결과도 있고 틀린 실행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나다 중에서 바른 실행 결과만을 골라 묶은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일까요? 요거 한번 눈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진 마세요. 돌려보는 건 저희 같이 돌려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가나다 중에 뭐가 맞는지 판단해 봅시다. 자, 찬찬히 한번 볼까요? 눈으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를 보겠습니다. 펑크1 10, 20을 묻고 있는데 펑크1이 여기 정의가 돼 있네요. A와 B 두 가지를 인자로 봤는데 A와 B 두 인자의 곱을 리절트로 만들어서 지역 변수 리절트로 만들어서 반환이 아니라 출력이죠. 출력을 하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받아서 곱을 출력하는 함수인데 둘, 10과 20을 받아서 곱을 출력하라. 즉 10에 20을 곱한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200이죠. 그럼 가는 맞게 짝지어진 거다. 그죠? 예, 끄덕끄덕이 좀 적은 걸 보니까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가는 틀렸는데 왜 그러냐. 자, DEF라는 건 함수를 정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이 될 텐데 모든 코드는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순차성의 원리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은 뭐다? 얘를 실행하려면 적어도 얘가 실행되기 전에 어딘가에 기능꾸러미가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택배를 오기도 전에 택배를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정의도 안 하고 호출하려는 시도인 거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실행이 안 되겠습니다.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가는 땡. 나를 보겠습니다. 펑크2. 아, 이번엔 호출은 정의는 먼저 했네요. 잘했는데 밸류1은 3인 상황에서 다짜고짜 밸류2를 찾습니다. 그러면 눈을 전국 단위로 돌려야 된다라는 건데 전국 단위에 밸2가 있네요. 8. 그러면 결국 프린트 펑크2라는 건 이 펑크2 괄호에 해당하는 놈을 출력하라라는 건데 얘가 8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프린트 8, 8이 출력되는 게 맞겠습니다. 나는 맞겠군요. 자, 그럼 다만 판단하면 될 텐데 펑크3 AB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나 받아서 2를 곱하고 더하래. 즉 12R이라면은 RRR 10 곱하기 10 더하기 10을 계산하라 라는 건데 110이죠. 아, 그러면 펑크3 RRR은 110, 프린트 R은 10, 110, 10 맞으니까 다는 맞죠? 아니죠. 아니, 왜 아니냐면은 RRR이 110을 반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초반부에 강조드린 것처럼 얘는 반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마지막 줄에 얻어 걸린 게 아니라면 결코 출력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110은 맞지만 머릿속에 110이야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110이 계산만 된 채, 머릿속으로 계산만 된 채 10만 출력됩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110은 출력물이 아니다.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문법적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테마가 중간고사 전 마지막 시험 범위 테마가 되겠군요. 재귀 호출이라는 개념이 뭔지, 또 이걸 응용해서 어떠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다고? 이 슬라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볼드 처리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봤습니다. 펑크2를 정의했는데 정작 얘가 펑크1을 불러봐요. 아니, 함수가 함수를 부른다고? 다른 함수를 불러오는 게 가능했듯이 내가 나 혼자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리커전 또는 리커시브 펑션의 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재귀 호출 함수이고요. 함수의 정의부에서 자기 자신을 재귀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귀 호출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를 어떤 문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게 확실히 이해가 잘 되겠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부른다. 이거를 핵심으로 보고 여러분이 사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연수를 인자로 받아서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함수를 재규적으로 정의한다. 이 상황을 봅시다. 팩토리얼이 뭔지 아십니까? 5팩토리얼이다라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자기 자신에서 한 칸씩 내려가서 1까지 다 곱하는 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 이게 팩토리얼의 정의였죠. 사실
재규적으로 정의하라고 조건을 드렸으니 망정이지 이건 우리가 오늘 내용을 안 배웠어도 월요일 수업까지만 들었어도 재규적이지 않고는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어? 뭐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재규를 안 쓴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normal fact라고 할게요. 평범한 팩토리얼 함수다라는 뜻이겠지. 자연수를 인자로 받겠다라니까 여기 칸에 뭔가 들어가야 돼. 자연수니까 보통 n이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n이라는 걸 받아서 내가 결국 어떻게 호출을 하면 된다? normal fact 5라고 호출하면 이렇게 호출하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120을 출력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재규 호출 없이 평범 무난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5, 4, 3, 2, 1의 곱이다라는 거는 1, 2, 3, 4, 5의 곱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선언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1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까지 n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얘가 미만이라서 그렇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몽땅 다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반복해?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곱이라는 거는 다른 의미의 누적이잖아. 우리 왜 곶간에다가 수 누적하면서 합산 구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를 곱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빈 칸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1도 곱하고 그 결과에 2도 곱하고 그 결과에 3도 곱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곱한 놈의 i를 또 곱하는 걸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은 리턴 토털을 통해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만 토털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 초기값을 뭘로 두는 게 좋을까요? 우리 쌀 곶간에 누적시킬 때는 0으로 보통 초기값을 두는데 0으로 두면 되겠다, 그죠? 0으로 두면 왜 안 돼? 0을 둔 상태로 i를 곱하면 뭘 곱하든 0이죠. 그래서 1로 초기화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점만 좀 유의를 해주세요. 1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면은 결국 120이 짠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코딩해 보시는 건 좋은 연습은 되겠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 재규적으로 정의한다. 이 재규 호출을 이용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자,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소개를 드릴게요. 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재규적으로 정의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통 열흘짜리 과제가 주어지면은 그거 첫날에 바로 다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겠지만 보통 한 조금 하고 내일에 내가 잘할 거야 라고 맡기죠. 그리고 9일 남은 날에는 또 조금 하고 8일에 내가 잘할 거야 라고 계속 맡기고 그렇게 듀 데이트가 다 다가와야 미친 듯한 컨디션으로 이렇게 과제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별로 공감을 안 하나 보네요. 저는 학부생 때 좀 마지막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결국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라는 게 재규 호출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코드를 볼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 5팩토리얼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다 하기 너무 힘들어. 아, 참. 팩토리얼을 5팩을 계산하라 라고 명령이 하달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네. 그러다 보니까 5 곱하기까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뒤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너무 귀찮네. 그래서 내일은 내가 해줄 거야 라고 맡기고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4팩이 얼마인지 알아야 최종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4팩이 호출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를 호출했으니까 내가 4까지는 곱해줄게. 근데 도저히 못하겠네. 내일에 내가 해줄 거야. 라고 3팩한테 2를 또 떠넘깁니다. 그러면 3팩은 또 3은 곱해줄게. 근데 나머지는 내일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1팩까지 떠넘기게 되는데 1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계산이랄 게 없이 결과가 뭐예요? 그 얘 자체가 1이라는 게 팩토리얼의 정의잖아. 그래서
방금 들었던 비유를 다시 꺼내 쓰자면은 내가 오늘 할 일을 내일에 놔, 내일 할 일을 모레에 나에게 미루다 보니까 과제 마감일이 온 거예요. 이젠 내일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패까지 온 경우에는 야 이건 일이지 라고 반환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 보면 쉬운 게 왼쪽 코드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if 만약에 미루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니? 그런 경우에는 return 1이다 라고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얘는 계산이 아닙니다. 룰이에요. 룰. 규칙이지. 1까지 왔어. 너 due date니? 그러면 1을 반환해라 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에요. 1이 아니라 내가 한 5, 4, 3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다? 내가 내 자신까진 곱해줄게. 5팩이라고 하니까 5까진 곱해주는데 그 뒤는 나도 모르겠다. 너무 힘드니까 내일의 나, 즉 4팩이 대신 해줄 거야 라는 의미에서 내 자신을 호출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5까진 곱해줄게. 4팩은 내 복제판이 해내줄 거야 라는 겁니다. 복제판인 대신에 n이 한 칸 줄어야겠죠. 그렇게 4팩이 소환되면 또 4 곱하기 3팩이 소환되고 3 곱하기 2팩이 소환되고 결국 5, 4, 3, 2, 1의 곱이 계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뜬금없이 if else가 튀어나오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내일의 나한테 계속 일을 미루다 보면은 미룰 수 없는 마감일이 와요. 그 경우가 바로 if 절이겠고 그게 아니라 마감일 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else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미루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중요하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콜앱 창을 켜보도록 합시다. 별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불러온다, 내일의 나한테 미룬다. 이 두 원칙만 입각하면은 별 달리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 펑크, 팩토리얼 펑션의 줄임말이겠죠. n을 인자로 봤는데 만약에 미루고 미루다 기어이 밑바닥까지 왔어.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되겠다. 1이지. 라고 반환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 미룰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신만큼만 해줄게. 이건 사실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문제를 조금의 슬라이스 단위로 쪼갠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5팩을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5랑 4팩으로 문제를 쪼갠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일에 내가 해줄 거야. 이라는 겁니다. 요걸 반복했을 때 팩토리얼 결과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팩트 펑크 5. 기왕이면 프린트까지 해주는 게 정확한 출력법이겠다. 결과를 보면 12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5팩만 되나? 10팩도 되지. 362만 8,800이 나오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재귀 호출의 거대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에서는 똑같이 밑바닥이니 아니니, 밑바닥이면 반환, 아니면 계속 미뤄. 이게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계속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2번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반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눈으로 보고 바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열,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1, 2, 3, 5, 8, 13, 21. 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겠습니다. 왜? 앞에 두 놈 더하면 뒤에 놈, 앞에 두 놈 더하면 뒤에 놈, 앞에 두 놈 더하면 뒤에 놈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시퀀스, 피보나치 수열이 되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n번째 피보나치 수열의 값입니다. 즉 피보 펑크 7이다라는 건 7번째 피보나치 수라는 거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즉 피보 펑크 7은 13을 반환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두려울 게 없냐면은 만약에 결국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7에 대해서 13을 반환하는 것처럼 n에 대해서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반환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재귀 호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문법을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밑바닥인가? 그럼 리턴? 밑바닥의 값을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한다 라는 거는 절대 불변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나중에
호출만 피부 펑크 7과 같이 예쁘게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친구들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밑바닥인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엘즈 뒤를 먼저 볼게요. 리턴 네일의 나라는 건데 피부 펑크 N, 즉 7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힘드니까 네일의 나한테 미루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보나치 수열을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피보나치 수열의 7번째 수를 F7이라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F7이라고 두자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6번째 수랑 5번째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6번째 수의 경우에는 5번째 수와 4번째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부 펑크 N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일의 나에게 미루려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 나는 내가 얼마인지 몰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내 전놈이랑 내 전전놈 합하면 내가 될걸? 이라고 언질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전놈이랑 내 전전놈 합하면은 내가 될걸 이라고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하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왜?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7에서 6이 되고 6에서 5가 되다 보면은 밑바닥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내가 값을 결국 반환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를 점점 축소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바닥일 때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밑바닥을 1과 2, 즉 n이 1일 때 첫 번째 수를 구할 때나 두 번째 수를 구할 때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은 첫 번째인데 왜 뜬금없이 두 번째까지 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기호출을 빠르게 이해한 분들은 왜 2까지 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찬찬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이나 2까지 온 경우, 즉 첫째와 둘째까지 온 경우에 야, 바닥 중에 바닥이다. 6, 5, 4, 3 내려가다 보니까 2나 1을 만났구나. 이 경우에는 뭐를 반환해야 된다? 밑바닥의 값, 즉 첫 번째, 두 번째 피보나치 수인 1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게 전부예요. 코드 한번 실행해 볼까요? 프린트까지 해서. 사실 어찌 보면 CCR 정도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7줄 만에 13이라는 값이 성공적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시 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2분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 뭔가 써봐도 좋고. 첫 번째 문제. n이 2일 때도 밑바닥은 1인데 왜 두 번째 수에 대해서도 반환을 했을까? 참고로 이거 없인 코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왜 n이 2인 경우까지 포함을 했을까?가 첫 번째 물음. 두 번째 물음은 이렇게 피부 펑크를 호출하다 보면은 호출되는 총 횟수가 궁금해집니다. 즉 7을 호출하면 6과 5로 나눠지고 6, 5는 또 5와 4 이렇게 나눠지고. 자, 그러다 보면은 총 몇 번이 호출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겁니다. 몇 번 호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7이면 수가 너무 커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를 좀 낮춰드릴게요. 4로 낮춰드린 상태에서 호출 횟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코드를 활용하지 않고 눈으로 피부 펑크의 호출 횟수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을 한 2분 정도 각자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볼게요. 피부 펑크가 호출되는 총 횟수, 특히 인자가 4일 때 호출되는 총 횟수가 얼마일 거라고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단 명확한 답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틀릴 수 있지만 코드를 이용하면 100%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호출될 때마다 n이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않고 나 호출됐지롱이라고 출력하면은 이 나 호출됐지롱 줄수를 세면 몇 번 호출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자, 3만 나옵니다. 분명 프린트를 하라고 했는데 이 뜻은 내가 피부펑크 4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부펑크를 단 한 번도 호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의 모세의 기적 뺨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뜻인데 말이 됩니까? 이거 뭐가 문제죠? 프린트는 분명 썼는데 함수 안에 뭐가 문제인지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if else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즉 이 함수가 호출되면 3번이 실행되거나 5번이 실행되거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가 실행되면 리턴이 됐기 때문에 함수가 생명을 잃어버리죠. 즉 6번까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얘를 여기 옮기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나 애초에 호출되지롱 이라고 먼저 외치고 그 뒤에 리턴을 하든 말든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걸 실행하면 마친 분들도 있을 겁니다. 5번 출력되는, 5번 호출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답을 본 거고 왜 그런지 이론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피보펑크 4를 외쳤을 때 피보펑크가 총 5번 호출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피보펑크 4를 편의상 F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으니까. F4를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미룰 수 있는 상황, 없는 상황? 내 밑으로 미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미룸을 수행하게 됩니다. F3과 F2. 미룸을 수행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 미룬다라는 의미인데. 자, F3과 F2로 미루게 되는데 오른쪽 F2는 이미 리턴 1이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2를 호출하는 순간 더 이상의 호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F2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요. F3는 더 미룰 수 있습니다. 뭐랑 뭐로? F2와 F1으로. 으로 미루는데 F2도 운명은 정해져 있고 F1도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호출은 2선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4 한 번 호출하면 3과 2와 각각 한 번씩 호출이 되고 그 3은 2와 1을 한 번 호출하고 모든 턴이 끝나기 때문에 총 몇 번? 5번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5번이다라는 거고요. 제가 왜 두 문제를 들여놓고 얘를 먼저 풀었을까요? 이 트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이 n은 2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퍼랭이로 한번 칠해드리죠. 네, 굉장히 안 칠해지네요. 자, 5와 n은 2. 제가 요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자, 요게 왜 필요한가요? 요거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얘가 없으면 코드가 안 돌아갑니다. 돌려볼까? 돌아가긴 돌아가는군요. 많이 돌아가서 문제지. 안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럴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오른쪽 트리를 찬찬히 보면서 그 비밀을 파헤치도록 할게요. 4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3과 2를 호출했고, 3을 알기 위해서 2와 1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가 절단이 났죠. 자, 그럼 만약에 이 파란색 밑줄 친 5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가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F4가 F3과 F2로 쪼개집니다. 근데 우리가 F2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 즉 미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상정했기 때문에 F2는 다시 뭐가 되냐면 F1과 F0로 구획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F1은 결정이 돼 있지만 F0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왜? 내가 0일 때 얼마인지는 안 줬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F0을 알기 위해서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이 F0을 알기 위해서 F마일과 F마2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일, 마이는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멘틀로 선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와 1 이렇게 두 개의 밑바닥을 깔아놨어야 엉뚱한 곳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n은 1뿐만이 아니라 n은 2일 때도 값을 정의를 했다 라고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코드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께. 이가 왜 들어갈까? 트리를 계속 그려보니까 두 스텝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너무 밑으로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두 개 모두를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자, 이렇게 결국 제귀 호출이라는 거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내 자신을 한 단계 내려서 부른다. 몇 단계일지도 모르겠지만 몇 단계 내려서 부른다. 그리고 내 일에 나한테 맡긴다. 이 본질에 입각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시로 3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요? 엑서사이즈 3입니다. 아래 파이썬 코드에 리스트멀티라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랑 정확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귀 호출 함수를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제귀가 아닙니다. 리스트멀티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귀가 아니지만 얘를 제귀적으로 한번 스스로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뭔 기능 수행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름부터 리스트멀티지. 이 리스트를 받아서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계속 인풋 리스트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곱합니다. 곱해서 누적을 해요. 이거 뭐다? 원소들을 몽땅 다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3, 4, 5를 원소로 리스트를 가지면 얘를 모두 곱한 60을 반환하는 게 이 리스트 멀티 함수의 기능이자 본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제귀 호출을 활용하는 형태로 정의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 풀어봅시다. 자, 요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귀 호출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원칙, 본질은 그대로다라는 데 포커스를 두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멀티랑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요. 이름도 그냥 리스트 멀티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코드를 드리죠. df 리스트 멀티. 이름도 똑같이 받는 것도 똑같이. 어차피 숫자 리스트 받아서 곱할 거잖아. 그래서 다 똑같이 받고 다만 우리가 이 제귀 호출의 특성, 즉 if, else로 나누어서 if에는 밑바닥, else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반환해 주어야 하겠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차,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현해 볼 수가 있겠죠. num 리스트는 3, 4, 5, 6이라고 했을 때 리스트 멀티 num 리스트 라고 우리가 호출을 해주면 결국 무엇이 된다? 리스트 멀티의 정의에 입각해서 num 리스트를 인자로 집어넣는다. 즉 3, 4, 5, 6의 곱인 360이 반환되면 360이 출력되면 맞게 코딩한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밑바닥과 내일의 나에게 미루기.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제귀 호출의 핵심이 될 텐데 우리 이제까지 제귀 호출의 경우에는 조금만 하고 미루고 조금만 하고 미루고 였어요. 그걸 이 문제에 적용하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지금까지의 제귀 호출 원리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3, 4, 5, 6을 몽땅 곱하는 거. 이게 내 지상 최대의 과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귀 호출의 원리에 입각해서 3까지는 곱해주겠다 이 말이지요. 3은 내가 곱해줄게. 야, 근데 뒤는 너무 힘드네. 4, 5, 6은 얘를 리스트로 이용해서 누군가 곱해줄 거야 라는 겁니다. 그거를 곱상하게 코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eturn. 일단 내가 받은 리스트에 가장 앞에 놈, 0번째 원소가 되겠죠. 얘는 내가 곱해줄게. 오케이. 근데 뒤에 4, 5, 6은 나도 힘드네. 그래서 이 전체를 리스트로 통짜로 보내버린다. 즉 0번째 원소, 맨 앞을 제외한 4, 5, 6. 이 나머지 애들은 누군가 곱해줄 거야. 그 누군가가 뭐죠? 내일의 내 자신이다 라는 거죠. 즉 리스트 멀티를 이용해서 내일의 내가 곱해줄 거야 라는 겁니다.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제귀 호출의 핵심은 나 자신을 부르기 그리고 문제를 쪼개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3, 4, 5, 6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3까지는 곱해줄게. 근데 4, 5, 6은 내가 나중에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4, 5, 6이 호출되면 4는 내가 곱해줄게. 5, 6은 나중에 곱할게.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문제의 밑바닥은 어디예요? 여기서 헷갈려하는 함정에 빠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문제의 밑바닥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 중 하나일 거예요. 결국 곱하다 보면은 3과 4, 5, 6의 곱, 4와 5, 6의 곱, 5와 6의 곱까지 가다 보면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만 남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에 놈만 곱할게 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6만 남았는데 6의 앞에 놈이 6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안 남은 경우에는 미루기가 어려워진다고요. 즉 나만 혼자 남았을 때 리스트 원소가 나 혼자일 때라는 거죠. 이거를 곱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랭 인풋 리스트, 입력받은 리스트의 길이가 나 혼자라면은 그러면 미루고 자시고가 없어요. 나 혼자 있는데 곱도 내 자신이겠죠. 즉 인풋 리스트의 0번째 원소가 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2번, 3번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 미루다가 밑바닥이 어딘고 하고 보니 6같이 애초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밑바닥이다라는 거죠. 원소가 혼자 있을 때의 밑바닥. 혼자 왔니? 그러면 내 자신을 리턴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겠네요.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아, 진짜네. 3, 4, 5, 6을 곱하는데 똑같이 곱하는 게 아니라 3과 4, 5, 6, 4와 5, 6 그렇게 대귀적으로 호출한 결과 360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엑서사이즈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엑서사이즈 4번의 경우에는 약간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길죠. 우정정보원 계단을 오르던 승희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계단을 한 칸씩 오를 수도 있고 두 칸씩 이렇게 크게 보폭을 해서 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단을 오르는 총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 별걸 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측과 같이 4개의 층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오르는 경우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이렇게 5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층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어쩌겠냐라는 거지. 4층인 경우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n층인 경우, 임의의 층수를 받는 경우에는 오르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 자, 대충 봤을 때는 대체 이게 왜 이 챕터의 문제인가 싶습니다. 우리 위크 7은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인데 함수도 안 나와, 대귀도 안 나와, 문법도 안 나와. 어쩌라는 거지? 쉽겠지만 이 문제를 잘 뜯어보면은 원리가 제귀 호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칸을 오르는 경우가 입력 예시죠. 입력 예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7칸을 오른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단을 7칸 오른다. 편의상 계단을 7칸 오르는 경우를 플로어의 준말인 F를 따서 F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F7은 7개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7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가 7개의 계단을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6개의 계단만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봐. 방법은 뭐 상관없어요. 하나하나씩 오르든 둘둘둘로 오르든 하나하나 둘 하나하나로 오르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6번째 층고를 밟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즉 6개를 오른다. 6칸을 오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층고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되죠. 한 칸만 더 오르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을꼬 하니 6칸이 아니라 5칸을 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5칸을 오른 상황에서 내가 한 발만 더 디디면 6칸이니까 위랑 중복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5칸을 디딘 상태에서 보폭을 늘려서 2칸을 점프하자라는 거죠. 즉 5칸 더하기 2칸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랑 아래 중에서 F7에 속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까? 없지요. F7은 딱 요 2가지 경우에만 무조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번째 칸을 밟고 하나 더 오르느냐. 5번째까지만 밟고 6번째를 패스하고 오르느냐. 자, 그러면 얘를
곱상하게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축약이 된다. 얘가 아니라 사실 F6 아니에요? 6칸을 오르는 경우의 수는 F6이고 한 칸을 오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던 고배 법칙에 따라서 F6이 되는 거지. 6칸 오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밑에 경우의 수는 말이 좋아 5 더하기 2지 뭐예요? F5가 되는 거죠. 5칸만 오르는 경우의 수를 잘 찾으면 2칸을 오르는 건 오직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F7은 말이 좋아 F7이지 결국 뭐다? F6 더하기 F5다. 이게 무슨 말이야? F7이 F6 더하기 F5라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보나치 수열로 구현할 수 있고 결국 피보나치 수열을 재규호출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4를 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기초 문법에 가까운 내용들이지만 문제 풀이를 위해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드린 문항이었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오늘 재귀호출이라는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재귀호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다 이번 강좌에서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컴과에 진입을 성공하시겠죠. 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 컴과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우리가 눈앞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런 알고리즘들을 배울 때 대표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바로 재귀호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쪼개고 미룸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단순히 문법이라기보다도 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배운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